안녕하세요. 늦은 밤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부인 종양을 전공하고 있는 김희승 교수입니다. 올해 이제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섭식 운동 관련된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가입력 보존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는 이제 특히 이제 부인암 중에서 가장 흔한 자궁경부암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왜 걸리냐, 뭐 바이러스 감염이 있냐, 뭐 어떤 요인이 있냐 이런 내용 말고요. 그거는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이제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어떤 치료를 실제로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국내에서 뭐 요즘 의정 갈등도 있지요. 좀 민감 문제지만은 특히 이제 그 환자분들이 왜 큰 병원을 찾아다닐까, 특히 이제 부인암 분야에서는 약을 잘 쓴다 뭐 이런 것보다도 가장 첫 번째는 환자 입장에 생각하는 건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하냐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니면은 뭐 주변 분들이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받게 될 치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정보도 요즘 굉장히 많이 알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희 의사들도 공부 안 하면 도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셨고요. 약물요법은 너무 좀 복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 드리기도 그렇고,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신 경우라면 의사 선생님 믿고 잘 따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러 치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치료 중에 실제 저희가 임상에서 어떤 수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슈를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근치적 자궁절제술. 경부암 수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한 수술입니다. 이 근치적 자궁절제술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골반 내용물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pelvic accentuation이라는 수술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측 확장 내 골반 절제술. 이름도 어렵죠? 저도 못합니다. 영어로 그냥 laterally extended endopelvic resection, 리어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 3개를 굳이 꼽은 이유는 제일 위에 있는 수술은 처음 진단됐을 때, 초기일 때 시행하게 되고, 두 번째 수술은 재발했을 때, 세 번째 수술은 좀 더 깊이 재발했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에 대한 치료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소개해드리는 자리로 오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근치적 자궁절제술입니다. 꺼졌네요.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근치적 자궁절제술 같은 경우는 좀 이슈를 먼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로봇 수술도 많이 인기가 있지요. 그리고 복강경 수술도 인기가 많고, 실제로 자궁경부암 수술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배를 안 열고, 그리고 복강경이나 골반경 아니면은 로봇 수술로 시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었고,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봤더니 처음 집도를 했던 게 복강경을 했던 게 2009년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이제 이런 내시경과 관련된 도움 많이 받고 수술을 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배를 크게 열지 않으니까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 당일날부터 물도 마시고 뭐 걷기도 하고 하시고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야가 좋습니다. 깊이까지 화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환자 좋고 의사 좋고 하는 수술이 복강경 로봇 수술이었는데, 2018년도 후반때 한 미국에서 MD 앤더슨 센터에서 굉장히 큰 연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초기 자궁경부암 수술을 최소 침수적 수술,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하게 되면은 예후가 더 안 좋더라. 그리고 실제로 자궁경부암 최소 침수 수술은 개복수술로 예후가 나쁘다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큰 이슈로 발표하게 되고, 실제 이제 제가 학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영향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외과 영역 쪽에서는 다 이제 이런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발달했지만은 산부인과 쪽은 어떻게 보면 경종 울린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해왔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다시 개복으로 돌아가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수술이 필요합니다 얘기 드리면은 왜 나는 복강경이 안 됩니까? 왜 난 로봇이 안 됩니까? 부터 하게 되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많은 조건을 컨트롤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어떤 의학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실제 그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치료할 의사의 데이터가 어떤가가 제일 중요한 소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좀 위중한 환자가 많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증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증한테 험한 수술할 필요는 없고 엄밀히 말하면 좀 간단한 수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공고를 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 이 이벤트는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논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그 보라색 해당되는 부위가 이제 그 최소 침습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고 녹색에 해당되는 그 표시가 이제 그 개복 수술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개복이 더 좋다 이런 상황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좀 할 말 없어진 거죠.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이걸 제가 렉 트라이얼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LACC 이 연구 전에는요 후양 연구, 그러니까 즉 열심히 임상에서 다 치료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스가 많겠죠. 즉 그 바이어스, 그러니까 뭐 편향될 수 있는 조건이 많겠죠. 어쨌든 간에 이 연구 전에는 대부분 이 최소침 수술은 흉터도 적고 입원 기간도 짧고 그 회복도 빠르고 생존율도 뭐 좋고 뭐 등등등등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개복 수술은 이제 흉터도 크고 통증도 심하고 입원 기간도 길고 회복도 느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쪽으로 이제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연구가 나오니까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갑자기 모든 연구들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맞다, 역시 예후가 안 좋구나, 그리고 역시 개복이 좋구나.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의학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는 용어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학적 근거의 수준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레벨 1이 이제 이런 전향적으로, 즉 환자분들을 연구 대상자로 모집을 해서 하는 연구, 이런 거를 가장 높은 근거로 쓰는데 이 렉 전에는 그런 연구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술이 좋다라는 어떤 트렌드가 생기면은 그쪽으로 데이터가 쏠리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고, 이제 전향 연구가 발표되고 난 이후로는 내가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야겠니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맞았구나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편향된 출판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분은 왜 이제 최소 침수술이 문제가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뭐 정설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부 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개복 수술할 때는 여기를 딱 클램프로 딱 잡아버리고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 복강경이나 로봇을 할 때는 이게 저희가 이제 전열기구로 질 쪽을 이렇게 좀 절개를 하면서 수술하다 보니까 거기 있던 종양세포가 굉장히 많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씻어내고 하니까 별일 없겠지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세포들이 이제 뱃속에 이제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고 수술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한 자극도 되고, 특히 이제 골반 수술할 때는 환자분의 머리가 뒤쪽으로 하게 됩니다. 즉 새는 물들이 전부 다 위쪽으로 쏠리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난 종양등이 상복부, 여기 간입니다, 간. 그래서 상복부에 쫙 이제 파종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해서 예후가 안 좋았던 분들 상당수가 이렇게 파종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것이 이제 이런 원리로 인해서 나빠지는 게 아닐까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작년에 또 재미있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궁 경부암으로 진단받으면은 저희가 보통은 그림 중에서 오른쪽에서 보이신 것처럼 경부 주변
까지 왕창 제거하는 이런 근시적 자궁 절제술을 시행하는데, 종양 크기가 작은 경우 한 2cm 정도보다 좀 작은 경우는 그냥 단순 자궁 절제술을 해도 괜찮더라, 효과가 비슷하더라, 이런 연구가 대규모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 연구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게 좀 광범위하게 뜬 게 더 어렵습니다. 주변에 소변줄도 지나가고 직장, 뭐 방광, 뭐 이런 주변 구조물들이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하고 나면은 후유증으로 소변을 잘 못 보시거나 변실금을 호소하신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반면 왼쪽처럼 단순으로 절제하게 된 경우라면 그런 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수술 후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2cm 미만 종양 중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단순 자궁 절제술로 이제 수술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2cm보다 큰 경우죠. 2cm보다 큰 경우라면 아직까지는 근시적 자궁 절제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강경 수술하다가 위쪽에서 이렇게 질을 열어서 경부가 노출되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파종이 되고 위쪽으로 이렇게 종양이 재발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의 다른 연구 그룹을 봤더니 이렇게 위에서 절제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궁 경부고 이게 질인데요. 질부터 해서 이렇게 아예 딱 보자기 감싸듯이 하면서 꺼내는 방법을 했던 연구 그룹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향적인 연구 가치는 없지만은 열심히 이렇게 수술한 다음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논문을 내봤더니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라는 거를 상당수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수술을 다 하고 마무리할 때 이 경부 암 부위를 절개할 때 종양이 새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부인암 전문의로 트레이닝을 받고 저희가 수술을 할 때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하이테크니라고 불리는 수술 중에 하나가 근시적 자궁 절제술입니다. 상당 시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 한데요. 수련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진짜 집도할 시기가 되면은 이제 눈이 좀 침침해집니다. 원시도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복강경 로봇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루페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걸 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복 수술은 저희도 이제 집도하기 힘들고 하고 나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수술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극복해볼까 해가지고 보신 것처럼 이제 그림 보시면 이렇게 내시경 절삭기가 있어요. 지금 임상기에 도입되고 있는 거 쭉 꺾이는 게 있는데 이 꺾이는 걸로 그냥 왕창 잡아서 뿍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스테이플링, 즉 스테이플러처럼 딱 찍힌 상황이 되니까 셀 일이 없는 거죠. 그 중간중간 이렇게 세척 검사도 해서 실제로 암세포가 새는지 여부를 보는 연구를 한번 하면은 이거를 다시 뒤집는데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상공 연구진들이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부러 이제 미국에서 제안한 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솔루션 연구로 제가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부터 삼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일 코호트군으로 해서 먼저 환자분들 모집을 한 120명 정도를 다 완료를 했고요. 현재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영상 좀 보여드리면은요, 로봇 수술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스테이플러를 이렇게 기역적으로 쭉 꺾게 됩니다. 꺾게 되고, 이게 질 쪽이고요. 이게 자궁 있고 자궁 경부 쪽인데 그냥 확 찍어버리는 겁니다. 한 2번 정도 이제 찍게 되면은 이제 누수가 없이 딱 잘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테이플링으로 찍었던 질 부위에 해당된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다시 열어가지고 이 마진도 빼고 그리고 아까 뗐던 종양도 같이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자궁 경부암 세포가 뱃속으로 튈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꼬매주는 이런 수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모집은 저희가 다 끝났고 이제 올해부터는 3상 즉 개복 수술과 비교하는 이제 임상 시험을 5년 프로젝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과까지 나오면은 한국에서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던 최소 침습 수술을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자궁경부암 관련된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자궁경부암 수술 중에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할까 할 때 보시면 가장 잘하는 국가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중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이 거의 전 세계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도 물론 잘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어떤 신경이나 혈관 그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이고 명명을 하고 그걸 다 살리기 위해서 많은 디스커션을 하고 해부학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국가가 거의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많은 내시경 기술을 발달시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2018년 연구가 물론 의학적으로 굉장히 합당한 연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열심히 키워왔던 이런 내시경 관련된 수술 기술이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느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시 뒤집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싶습니다. 다음 쪽은 이제 골반 내용물 절제술이라는 용어입니다. pelvic accentuation이라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조금 무서운 수술입니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요, 이게 동글동글한 게 있는 게 이제 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광이고 여기가 이제 뭐 덩어리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뭐 질도 있고 입구도 있고 자궁도 있고 방광도 있고 있으면은 그냥 다 드러내 버리는 겁니다. 다 드러내버린 수술인데요. 1948년도에 알렉산드라 분이 먼저 이걸 보고를 하셨었어요. 보고를 하셨었고 이땐 참 지금 보면 말도 안 되게 했던 수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게 이제 장이고 보시면 요게 선 보이시죠? 요게 요관입니다. 요관. 즉 변 보는 기관과 소변 보는 기관을 하나로 다 묶어버린 거죠. 연결되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변을 보고 소변 보는 게 다 한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수술을 1950년도 이전에 했었다는 건데요. 이때는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지금과는 다르게 낮았겠죠. 어쨌든 과감한 시도였었고, 네, 보시면은 안타까운 이유였습니다. 보시면 즉시 사망률이 거의 20%, 즉 5명이 이 수술을 받으면 1명은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은 50%. 그리고 1년 후에도 돌아가실 확률이 한 10% 정도. 어떻게 보면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지만 굉장히 목숨을 걸고 받아야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크게 절제한 이 수술이 요런 내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기가 이제 공간이 있는 부위가 방광이고 여기가 자궁이고 뒤가 장인데요. 종양이 앞쪽에 있으면은 방광과 자궁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앞쪽으로 시행하는 골반 내용물 절제술, 그 반면에 자궁과 직장을 침범하게 되는 대부분이 대장암이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후벽 혹은 뒤쪽 골반 내용물 절제술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방광도 침범하고 대장도 침범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방광, 자궁, 대장 모두를 다 절제하는 토탈 전 골반 내용물 절제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즉 이런 수술 방법의 차이는 종양이 자궁을 중심으로 어디에 위치냐에 따라 다른 수술이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술이 최근에 성적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내용이 왜 나올까요를 생각하신다면은 자 자궁경부암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주변으로 이제 파급이 되거나 원격 전이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방사선과 항암요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재발 패턴이 있지만 상당수가 다시 골반에 재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치료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이 최고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약물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부위도 어떻게 보면 한정적입니다. 즉 고기만 있어야지 다른데 원격 전이가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이런 합병증과 이런 사망률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기관 아니면 시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고요. 수술 중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 30%에서 5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술을 못해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 위에도 종양이 있었네가 발견된 경우가 반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수술 무서워하시면 안심시켜 드립니다. 로봇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도 이렇게 수술로 저희가 절제해서 또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장점은 완치에 대한 기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 수술을 권고드릴 때까지 의사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나는 소변을 방광으로 요도로 봐야 되고 변을 항문과 질로 그러니까 항문 쪽으로 봐야 되는데 소변 보는 주머니를 오른쪽에 차고 변 보는 주머니를 왼쪽에 차게 됩니다. 즉 여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면 처음에 환자분들이 상당한 거부 반응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언젠가는 나빠져서 사망을 할 거다. 약이 있지 않나요? 약이 있긴 있는데 획기적으로 이 상황을 바꿔줄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걸 받게 되면 제가 어떤 득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는 완치의 기회를 한 번은 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환자분께 적극적으로 수술 받을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소변줄을 차고 대변물을 차고 하면은 어떻게 생활하나요? 그러시겠지만은 적응하시고 나면은요, 공중 목욕탕으로 잘 가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수술 받으신 분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네일 아트 하시는 분도 있고 식당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여행 가시면서 주머니 몇 개 차고 하면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사시는데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라는 걸 즐길 수만 있다라면은 어디에다가 어떤 거를 차시든지 간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대부분들 많이들 그 살아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생을 즐기고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무조건 다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항암 치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옵션이 이제 수술이 됐던 거고요.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적 치료제도 있고 면역 항암제도 있고 최근에 이제 3세대 약인 약물항체 접합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 등을 다 해보는 겁니다. 어떤 조합이든지 해보고 그래도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된다 할 때는 당신의 기능을 몇 개는 없애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치료 기회입니다 하면서 이 골반 내용물 제거술을 권고드리게 되는 거죠. 2년 생존율 50%입니다. 에게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치료해서 재발해가지고 계속 나빠지는 분들입니다. 약물 저항성도 있고 방사선 저항성도 있는 분들한테 50% 이상의 2년 생존율을 드린다는 건 상당한 성적이고 5년 생존율이 30%까지 나옵니다. 즉 10분당 두세 분은 살아계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권고 드릴 때 하지 않는 분들은 10분당 10분이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는 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측확장 내 골반 절제술이라는 겁니다. 이제 리어라는 수술인데요. 좀 생소한 수술이고요. 영상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어디냐면은 왼쪽에 있는 장골 동맥 정맥입니다. 이걸 왜 보여주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막 혈관이 잘려 있죠. 그 노란색이 보이면 신경입니다. 이쪽까지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수술하고 나면은 여기 왼쪽은 괜찮고 오른쪽은 뻥 뚫려 있죠. 그리고 여기 신경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오른쪽 그 사이드에 있는 골반 벽까지 침윤하는 종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을 리어라는 수술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저희도 저도 이제 할 때 현미경을 끼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기구를 쓰고 아예 혈관도 최소한만 남기고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조금만 더 빨리 넘겨볼게요. 무서운 거 많이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다 떼고 나면 이렇게 신경 남고 다 텅텅텅텅 비어있는 이런 상황으로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요 장골 정맥 하나 동맥이 있고 여기는 뻥 뚫려 있지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까지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골반 내용물 제거술은 가운데에서 재발했다가 문제가 된 분들인데 이분들은 여기까지 파고 들어간 거죠. 그분들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이 수술은 1999년도에 이제 마이클 해켈이라고 한 분이 이제 처음으로 보고했던 수술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장골 동맥과 정맥 남기고 다 떼셨던 분들이고요. 이후 2003년도,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드디어 이제 일본에서 가나오 교수님이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하시는 상황을 보였었고 2019년도에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제가 한번 해봤었고요. 최근에 로봇으로도 막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술 자체는 골반 수술 중에서 특히 산부인과 수술 중에서는 가장 고난이도의 스킬을 필요로 하는 수술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혈관 하나 잘못 건드리면은 지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요 분들 중에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만 하다가 테이블 데스, 즉 수술하다가 출혈로 환자가 사망했던 케이스까지 겪은 분도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수술이고 저도 이 수술을 한 2014년도인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단기 연수 기회를 줘가지고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케이스가 없어서 못 보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다가 말도 못하고 어떻게 환자가 왔는데 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절실하게 너무 아파서 골반뼈까지 뚫고 들어가니까 이제 통증이 조절이 안 되시니까 쉽게 표현을 쓰면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옥상에서 매일 뛰어내리는 그런 기분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집도할 때 보통 이제 가운을 이렇게 입잖아요. 이렇게 입는데 제가 한 8번인가 입었다가 벗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책에서도 보기가 힘든 수술이고 나는 그래도 이제 골반 수술했다고 자신했는데 저쪽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너무 혈관이 많고 모르는 구조물이 많고 그러니까 잘못 건들면은 이제 황천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하니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수술을 했었었는데 그때가 201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그때 한 80 몇 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혈관 하나 놓쳐가지고 그래서 결국 겨우겨우 수술을 잘 완료했었었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전에 맥주도 한 잔 먹고 좀 쉬었다 하고 등등 하지만 그때는 한 50내 정도 하기 전까지는 전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저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트레이닝 커브를 거리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던 굉장히 좀 그런 수술이었었고 최근에는 이제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질문 먼저 받아보죠. 내진으로 근종을 만져보고 유착을 할 수 있나요? MRI 찍자고 안 하시더라고요. 근종 제거 유착이 왜 생긴지 궁금합니다. 뭐 암하고는 다른 문제지만은요. 내진하고 근종 만져보고 유착이라는 거는 우리 뱃속이랑 구조를 생각해 볼게요. 뱃속 구조는 시로자 장막이라고 하는 걸로 대부분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복막이라는 걸로 쌓여 있고 굉장히 매끌매끌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배를 여는 행위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장기에 손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 매끌매끌한 층이 깨지겠지요. 그 층이 다시 아물 때는 섬유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피 관련된 성분들이 묻게 되고 따라서 점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유착이 생기게 되는 그런 코스인데요. 쉽게 얘기드리면 뭐냐면은 수술을 하면 할수록 유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 오십니다. 뭐 나는 어릴 때 복막염도 알았었고 뭐도 했었고 수술을 한 8번 9번 하셨어요. 나는 꼭 복강경으로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시자마자 딱 한 말씀 드립니다. 다른 병원 가보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착이 한 번 생기고 2번 생기고 3번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수술의 중증도가 뭐 20%가 올라가고 30% 단계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극심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죽을 병이 아닌데도
굉장히 많은 장기 손상을 감안하고 수술한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요. 따라서 유착이라는 거는 만져보고 아는 게 아니고 실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년쯤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소개해도 있겠지만은 여기 영상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유착을 알 수 있는 영상 검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확실한 영상 유착 부위는 몇 개는 모르겠지만은 요게 질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쯤 유착이 있을까 어느 정도 심할까 정도가 의심이 될까 정도로 생각한다라면은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반벽 침윤 관련된 수술이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왼쪽 요 세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했던 수술입니다. 보면 유럽에서도 했었고 뭐 등등등인데요. 여기 뒤에 거는 이제 일본하고 이제 저희 한국에서 했던 연구 결과인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이 두 번째 칸은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 여기는 0%고 47% 62%인데 아시안 많죠. 54% 78% 그리고 기존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굉장히 유착이 심합니다. 근데 어쨌든 0%에서 61%인데 저희 아시아는 100%죠. 100%. 이게 시사한 거 뭐냐면은 요 분들은 좀 더 수술을 하기 편한 분들이 좀 많이 환자분들이 왔었다라는 얘기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방사선 다 받았었고 수술 60%에서 80%까지 받았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험한 사람들이다. 수술하기가 뱃속에 썩 좋지가 않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봤더니 이제 저희가 재발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렇게 치료를 다 했던 분들 대상으로 수술했을 때 재발까지 기간이 한 9개월, 전체 생존율이 한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생존율이 한 30% 정도. 아까 골반 대형 제거술보다 훨씬 예후가 안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옆으로 뚫고 들어갔다는 거는 암의 악성도가 좀 더 강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골반 벽까지 침연한 상황이면 저희가 국소 질환으로 보기보단 전신 질환의 한 종류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후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분들도 결국에는 드물긴 하지만 이런 수술을 받게 될 경우라면은 이 정도의 어떤 예후를 기대하고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합병증 및 사망률인데요. 뭐 여기 한 분 빼고는 아직까지 수술하다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신데 보신 것처럼 합병증이 외국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한 30%인데요. 보시면 일본하고 한국은 50%가 넘습니다. 이걸까지 수하는 거는 합병증이 왜 더 많냐가 아니고 더 험한 그 수술을 했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하는 방법이나 등등등등을 알려드린 것보다 이제 이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럼 어떤 분들이겠냐는 건데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뭐 이제 큰 병원들은 많이 없겠지만은 제가 학생 때 그리고 전공의 때만 해도 이제 파견을 가다 보면은 굉장히 좀 자궁 경부 환자분들이 굉장히 병실에 버려지면서 말기를 맞았던 경우를 많이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뭐 대장암도 마찬가지지만은 몸에서 발생하는 고용암 중에서 외부와 통해 있는 암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자들과 보호자나 일반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냄새, 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가기 어렵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위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이 되면 이제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부 환자분 같은 경우 지 쪽에서 냄새가 나게 되고 뭐 항문암 이쪽은 이제 아래쪽에 나게 되겠죠. 근데 제가 학생 때 이거를 쭉 봤었는데 보니까 저도 그 병실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제 3자니까요. 학생인데 왜 의대생이 그런 생각 갖고 있냐 그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안쓰러운 분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환자는 그냥 이렇게 뭐 마른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내가 언제 죽나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산부인과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수술을 보여드리는 거 굉장히 생소하고 내가 여기서 뭘 알아야지 하는 것보다도요, 이 수술을 저희 의사들이랑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거를 잘 해드려 가지고 이제 만약으로 장루를 여기다 내고 뭐 소변도 내고 다 좋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최소 환자분들은 냄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름답게 돌아가실 수 있는, 즉 존엄성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그 전까지 여성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케어를 못 받으셨던 분들은 거의 이제 버려지고 방치가 됐던 것 등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가 된다면은 이분들께도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제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제가 전문의가 됐을 때 참 하고 싶었던 수술이 바로 이 수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골반 쪽으로 계속 종양이 치밀하다 보면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신경이 옆에 있지요. 그쪽을 계속 이제 누르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은 통증 조절이 되게 안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24시간을 줘도 아프시다 그러고, 정말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4, 5년 됐던 분 같은데, 그분은 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로 재발하셨어요. 재발하셨는데 정말 24시간 계속 그 비명을 지르시다가 마지막에 택했던 방법이 그냥 재워드리는 쪽으로 해서 이제 좀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줄여볼까 했을 때, 이 수술을 하고 났더니 보시는 것처럼 글자 잘 안 보이지요. 수술 전에는 이제 모르핀 사용량에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 수술 하신 분들은 안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몰핀 사용량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즉 진통지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내가 통증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 수술 자체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유방암 3기 9년차 타모xifen 복용합니다. 유방치료 뭐 하고 산부인과 진료도 보시고 뭐 쭉쭉 있는데, 자궁경부 상핀에 CIN 1등급 나왔습니다. 43세 AMH 수치 0.02, 추적검사나 고주파 레이저 포토레지스터 갑니다. 폐경 수치이고 유방암 환자로 불안이 큽니다. 의원급 산부인과 선생님은 원추절 수술을 하기에는 현재 교과상 과하다고 합니다. 바로 원추절 어쩔지, 어떻게 바로 원추절 할 건지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 결국에는요. 예. 근데 여기 의원급 선생님이 원추절 제술을 하기에는 교과서상 과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는 말입니다. 과한 치료입니다. 1등급은 저절로 좋아질 확률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65%입니다. 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검진만 잘 다니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원추절 제술을 시행받을 필요는 없겠다가 답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좀 일찍 좀 하면서 좀 맞춰볼까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개 수술 다 지금 여성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골반 수술 중에서 굉장히 극심하게 어렵고 그리고 고난이도의 파괴적인 수술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성의 생식기 질 쪽으로 연결되는 모든 구조물들을 다루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다른 기능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산부인과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앞으로 기관을 다루는 방광요관 다루는 기관이 비뇨의학과지요. 뒤쪽에 하시는 분들이 외과 선생님들입니다. 항상 산부인과는 이제 외과랑 비뇨기과 선생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수술하다가 뭐 방광도 터질 때가 있고 요관이 잘릴 때도 있고 장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비뇨의학과나 외과 선생님들은 뭔가 터진 걸 이어주시고 하는 수술을 하시는데, 저희 산부인과는
이어주는 수술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근치적 자궁 경부 절제술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파괴, 즉 절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먹고 싸는 기관을 다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여기에 있어서 수술을 적절히 받으실 경우에만 기대하시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생존율과 예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따진다라면은 개복 수술이 현재는 안전하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강조드린 게 있지요. 국제적인 연구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환자를 치료할 그 의사가 당신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그 데이터랑 다르게 제 환자 풀은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라면은 오히려 그 현상을 믿으시는 게 저는 더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수술적인 술기나 환자의 그 풀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프랙티스 그 술기가 어디에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만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의 의견을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cm 미만 종양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근치적으로 절제하는 큰 수술보다는 최근에는 단순하게 자궁을 떼는 수술로도 가능하다. 단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중요합니다. 애매한 위치는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수술을 적용할 때도 반드시 의사랑 잘 상담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2cm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가 이 문제인데 개복 수술과 최소침 수술 어떤 게 더 좋냐? 개복 수술이 의학적으로는 더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소침 수술이 국내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그룹들이 이거를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국내에서도 아마 올해부터 3상 임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이제 다시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회복이 빠른 그런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반 내용물 절제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재발성 자궁 경부암 중에서 골반 중심으로 재발한 경우에 보통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표적 면역 항암제 등에도 불구하고 악화돼서 대안이 없는 경우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이게 항암할 때는 정말 한 달에도 한두 개씩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등까지 쓰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고 나빠진 분들은 평균적으로 좀 재발하시거나 나빠진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즉 수술적인 치료과를 기대하기엔 조금 시기가 안 맞는다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약 다 쓴 상황에서 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미 체력을 못 버티신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75세 됐던 어떤 어르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외래 우리 따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는데 뭐냐면은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처음에 근치적 자궁절제 받으시고 괜찮으셨는데 재발을 했는데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랬더니 저 골반 내용물 절제 설명드렸더니 우리 흔쾌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나이를 고려해서 복강경으로 저거를 잘 해드렸죠. 그랬더니 문제가 뭐였냐면은 수술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환자분이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수술을 하려고 권고를 할 때 꼭 제가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환자분들의 운동 능력 그걸 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어르신들 수술 잘해드려서 해도 내가 못 움직이고 기력이 떨어져 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쉽게 드리면은 쌀 한 3가마니 4가마니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 운동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못 움직이시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지금 저 수술 받으시고 한 4년 되셨어요. 재발도 안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분들이 저분을 관리하시려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뇌졸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움직이는 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따님 오셔가지고 계속 저 째려보시고 그러시는데, 왜냐면 그때 두 번째 수술 동의 받으실 때 환자분이 그냥 자녀분들 얘기 안 하고 혼자 가서 저한테 설명 듣고 그냥 사인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뭐 의학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지 전혀 몰랐었죠. 나중에 가족분들 이만큼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 할 때는 치료하고 회복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있었죠. 자궁경부암 및 최신 치료 관리요. 관리는 뭐냐면은 수술 전후에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반드시 환자가 있어야 저희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측 확장 내 골반 절제도 굉장히 하이테크닉 그리고 굉장히 하이리스크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성 자궁경부암 수술 중에서 특히 이제 골반벽을 치민한 분들께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대안이 없을 때 해야 됩니다. 다른 옵션이 있다면 먼저 해야죠, 당연히. 왜냐면은 요즘 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아마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분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했습니다. 저희 지금 남편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의정 갈등이고 이제 뭐 등등해서 저희도 이제 전공의도 없고 등등등 한데, 수술하고 나면 이제 환자분 케어까지 다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도 많이 지쳤는데 환자분이 너무 젊으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면 도와줄 수 있겠다는 게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솔직히 저도 인간으로서 제가 힘들다고 먼저 이렇게 컴플레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잡아서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아마 다음 주쯤 저희가 할 것 같은데, 수술 잘 돼서 우리 환자분 남편분하고 꼭 손잡고 꼭 꽃놀이 한번 가시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골반벽 치민에 따른 조절되지 않는 통증 조절 목적으로도 저희가 시행할 수가 있겠다. 합병증이 50%입니다. 50%가 잘못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 장마비, 그리고 뭐 수술 부위에 뭐 감염, 그리고 뭐 이제 계산해 봤더니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갖다 붙이고 이입고 자르는 게 한 9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개라도 뭔가 삐끗하게 될 확률 등등 했던 게 50%. 그리고 그런 걸로 계속 염증 생기고 뭐 해서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3% 미만, 이렇게 되니까 약간 무섭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졸업 잘 하십니다. 졸업 잘 하시고 잘 극복하시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고난이도 수술은 이제 그런 술기를 할 수 있는 의사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저만 하는 게 아니죠. 간호사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중환자실을 관리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 의료 인력도 필요하고요, 등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시행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하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 시간 혹시 이런 병으로 고생하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더 인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렸지만은 임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술적인 옵션에 대해서 특히 경방 관련된 부분은 오늘 얘기를 다 드렸고요. 혹시 더 많은 관심이 있거나 뭐 댓글 같은 게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관심을 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